안녕하십니까. 머니올라 주말판이죠. 염블리의 비밀노트 시작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성환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푹 쉬셨습니까, 아침에? 네, 오늘 아침에 좀 오전에 휴가를 내서 네네. 좀 오늘은 오전에 좀 늦게 일어났습니다. 예. 아니 뭐 염 부장님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건 잘 알려져 있는데 몇 시쯤 기상하시죠? 제가 보통 한 3시 반 정도에 3시 일어나고, 반. 예. 피곤하지 않으세요? 오후 되면은? 아니 그렇게 피곤하진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밤에 한 6시 넘어가면 좀 약간 졸린 감도 있긴 한데 네. 제가 예전에는 조금 이제 늦게 잤거든요. 네. 늦게 자면서 이제 준비를 다 하고 잤는데 너무 그 집중이 좀 잘 안 돼요. 밤에 이제 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그냥 졸릴 때 자버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잤는데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더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네. 준비도 더 잘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새벽 3시 반 정도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또 해외 증시도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조금 밤에 피곤하더라도. 예, 예. 예. 아니 뭐 정권면으로서는 이제 새벽까지 일찍 일어나면은 미국이나 뭐 유럽 증시 상황도 알고 여러 가지 네. 좀 장점이 많긴 한데 문제는 이제 건강이니까 우리 뭐 연 부장님 건강 상태에 대해서 팬들 관심이 많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잘 챙겨주시고 네. 뭐 오늘도 우리 연 부장님이 새벽같이 준비해왔던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네, 네. 계속 풀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증시 보면은 뭐 박스권이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크게 내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또 오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최근에 증시가 이렇게 시장이 힘을 많이 못 쓰는 이유가 뭔가요? 일단 이제 그 호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재는 사실 뭐 많이 노출이 됐어요. 뭐 긴축 이슈도 있었고 네. 물가 너무 오르고 또 최근에 대만의 확진자가 뭐 급증해가지고 아시아는 여전히 좀 그 힘들지 않나 경제 재개가 네네. 이런 또 우려감들도 있었고 또 거기다 최근에 암호화폐까지 좀 빠지면서 암호화폐 빠지니까 반도체 수요 또 주는 거 아닌가? 네. 약간 이제 이런 리스크들 그리고 또 경기 민감주들도 잘 달리다가 원자재 가격이 또 급락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민감주한테는 또 악재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악재들은 자꾸 노출이 되는데 증시를 이렇게 올릴 만한 뭔가 호재거리가 좀 상대적으로 악재에 비해서는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우리나라가 올라가려면 흔히 이제 전차 군단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삼성전자, 현대차가 어쨌든 레벨업을 해야 되는데 대형주가. 그나마 현대차는 그래도 호재가 좀 있잖아요. 네. 뭐 미국의 전기차 공장을 짓는다거나 버텨주는 모습이 나오는데 삼성전자는 한때 이제 8만 원이 깨질 정도로 되게 좀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결국 그 IT 이 반도체에 대한 외국인들의 시각 자체가 굉장히 좀 차갑게 식어버린 게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뭐 엄청 나쁘다가 아니라 그냥 스타일 면에서 대만이 꺾이니까 한국도 같이 줄여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좀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의 이 수급 자체도 좀 상당히 좀 꼬여 있으면서 삼성전자가 당최 지금 힘을 못 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좀 증시에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면서 한국 증시가 굉장히 좀 이렇게 탄력이 떨어지는 네. 그런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뭐 위가 좀 열리지 않는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그래도 밑으로도 크게는 안 밀리거든요. 그 이유는 그렇더라고요. 결국 개인들 같아요. 예. 개인 투자원들이 워낙 또 저가 매수를 잘해주고 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증시가 지금 어쨌든 이번 주만 보면은 3,100과 3,200에서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는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역시 뭐 대장주가 잘 돼야 네, 전체 맞습니다. 집안이 잘 될 예. 텐데 말이죠. 이번 주 이제 증시의 뭐 중요 변수라면 FOMC 이제 의사를 공개했는데 내용에서 이제 테이퍼링이 언급이 어찌됐건 네.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약간 뭐 충격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시장에서 예상했던 내용인지 아니면 전혀 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다가 깜짝 놀란 수준인지 이게 궁금합니다. 일단 시장은 예상을 못했던 거는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왜냐하면 4월 FMC에서 벌써 테이퍼링 얘기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좀 시장이 약간 생각을 못했던 거라서 당시에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나스닥이 한번 출렁했거든요. 네. 시장이. 그랬다가 결국 이제 다시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의 어떤 이 테이퍼링 이슈에 대해서는 좀 한번 약간 좀 놀랬던 반응들이 좀 나왔던 것 같고 다만 이제 언젠가 이 논의는 할 거라는 건 누구나 알고는 있잖아요. 네. 근데 시기가 좀 가을 아닐까 싶었는데 4월부터 이 얘기를 했다는 게 좀 시장 참가자들이 좀 놀랬던 부분인 것 같고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4월달 FOMC가 열린 게 4월 말에 열렸으니까 4월달 지표들이 너무 잘 나왔거든요. 그랬죠. 예. 뭐 다우나 S&P는 계속 사상 최고치 돌파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좀 버블에 대한 경고도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연준 위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테이퍼링 한다는 게 아니라 테이퍼링에 대해서 언제쯤 한번 우리가 논의를 해볼지 네. 그걸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예.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지금 하겠다고 밝힌 게 아니라 이제 우리도 슬슬 정상화에 대해서는 한 번씩 모여서 살짝 한번 얘기라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얘기가 좀 나왔던 건데 시장에서 어쨌든 이제 테이퍼링 자체에 대해서 이제 거부 반응을 일으켰던 거죠. 경기가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시장에서 조금 이제 약간 깜짝 반응이 좀 나왔던 것 같고, 근데 그날 시장 반응을 보시면은 되게 좀 아이러니했던 거는 어쨌든 나스닥이 출렁했다고 올라가 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은 그래 테이퍼링 뭐 논의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대비는 하고 있다. 왜냐면 전혀 몰랐던 이슈는 아니니까요. 테이퍼링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오히려 반응을 나쁜 쪽으로 안 했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좀 긍정적인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지표가 나왔던 게 4월 말이었는데 5월 달에 나온 지표는 되게 안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FMC가 끝나고 그 고용 지표가 정말 충격적으로 안 좋게 나왔잖아요. 5월 달에. 근데 그거를 만약에 봤다라면은 또 이 연준 의원들의 시각이 또 바뀌었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시장에서는 뭐 최근에 이제 시장 흐름을 또 봤을 때는 어쨌든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하는 거는 다 인지는 하고 있는데 빠르진 않을 것 같다. 이 생각은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용 지표가 만약에 5월 달에도 진짜 잘 나왔으면 이건 이제 거의 6월 달에 FMC에서 테이퍼링 얘기한다. 네. 이걸 다 기정사실했을 텐데 지금 시장 참가자들은 지금 당장 하진 않겠구나. 네. 이런 인식들은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5월 달에 고용 지표를 봤을 때는 일단 연준이 얘기했던 일시적인 뭐 물가 상승, 네. 그 다음에 테이퍼링 아직은 안 한다. 이런 쪽에 사람들이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주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깜짝 반응이었지만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시장 전체적으로는 큰 영향을 안 줬다라고 네.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방금 뭐 부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의 어떤 인플레가 일시적인 거냐, 네. 좀 약간 추세적인 현상이냐, 이걸 이제 연준이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네. 중요한 것 같은데 시장에서 바라볼 때 연준의 스탠스는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근데 금리는 언젠가 오를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경제가 정상화되는데 금리를 안 올리는 게 더 이상한 거거든요. 사실은 네. 통화정책 정상은 당연히 있는 거고 그걸 안 하면 진짜 나중에 버블이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속내야 어찌 됐건 간에 연준 위원들이 지금 보시면요, 요즘에 나와서 하는 발언들 다 보세요. 걱정하지 마라. 인플레는 일시적이다. 우리 금리 2023년에 올린다. 테이퍼링 아직 얘기 안 한다. 네. 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속과 겉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겉에 주목하면 돼요. 네. 연준은 지금 절대로 긴축할 생각은 없어요. 지금 당장은. 아, 안 그러면은 그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거든요. 네. 계속 그 전부터 시그널을 주겠죠. 근데 갑자기 6월 달에 FMC에서 연준이 그냥 기존의 스탠스를 바꿔가지고 우리 지금부터 테이퍼링 하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완전 말 바꾸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럴 거면은 지금부터라도 경고를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인플레 계속 그러니까 한 명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계속 네. 여러 명의 연준 위원들이 나와가지고 일시적입니다. 자꾸 시장에 언지를 줘요.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에 충격을 주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이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느 시점 뭐 그게 8월이 될지 9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적어도 6, 7월까지는 연준 위원들은 절대적으로 제가 봤을 땐 테이퍼링 얘기를 안 꺼낼 것 같고 계속해서 시장을 좀 달래는 그런 발언들을 계속 할 것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아직은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시장에서는 솔직히 연준 위원들 말을 잘 안 믿어요. 지금 시장은 사실 그래요. 잘 안 믿더라고요. 예. 그렇지만 여러분은 믿고 하시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연준의 의도는 중요치가 않아요. 네. 연준이 말하는 건 네. 결국엔 시장 급락을 지금 절대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자산 시장이 무너지면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지금 미국은 주식시장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퇴직연금이 정말 많이 네. 들어가 있고 소비의 또 바로 미터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보세요. 고용은 어찌됐건 간에 사람들이 뭐 집에서 놀고 어쩌고 간에 고용은 충격적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파웰 연준의장 입장에서 딱 봤을 때 지금 고용이 이렇게 안 좋은데 물론 이게 일시적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금리 올렸다가 나중에 뒷감당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걱정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연준 위원들 자꾸 입단속 시키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 시장에 충격 주지 마라. 네네. 예. 그래서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망가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그냥 연준의 입을 일단 믿으시고 그냥 너무 막 긴축에 대해서 네. 그냥 너무 염려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당분간요. 알겠습니다. 예. 원달러 환율도 1달러에 1,120원대 후반으로 물론 1,130원대에서 조금 내렸습니다만 달러 약세 국면으로는 보기 힘든 거 아닙니까? 네네네. 이렇다면 외국인의 매도세는 뭐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우리 국내 시장에서. 근데 이게 좀 약간 이제 괴리가 생긴 게 뭐냐면 이제 우리 원달러 환율로 보면 달러가 강세인 건 맞아요. 최근에. 네네. 그죠? 원화랑 달러랑만 비교를 하면.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미국의 그 달러화 인덱스라고 있거든요. 예, 달러 인덱스. 그 지표는 지금 90이 깨져버렸어요. 예. 그 무슨 얘기냐면 90이 깨졌다는 건 굉장한 약세거든요. 네, 89 갔다 90 갔다 뭐 이러고 90 있더라고요. 밑으로 간 적이 별로 없어요. 거의. 아. 거의 90에서 많게는 93, 4 왔다 갔다 했거든요. 네. 예, 근데 90 깨진 것도 되게 오랜만에 봐요. 음. 근데 이게 90이 깨지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옛날 같으면 1,100원이 깨져야 돼요. 네. 사실은 1,080원까지는 갔어야 됩니다. 네. 근데 1,130원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달러화 지수와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그 연동이 안 되고 우리나라 원화가 유독 약한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원화가 약하다는 거는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우리나라 펀더멘털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아까도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에 대한 시각이 좀 저는 개선돼야 된다고 보는데 네. 이게 우리나라 경제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반도체인데 삼성전자를 자꾸만 팔거든요. 팔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더 약해질 수도 있는데 그 배경에는 하반기에 지금 반도체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네. 외국인들은 걱정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재고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중국의 스마트폰 데이터도 꺾였고 거기다가 PC도 고점 찍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자꾸 나오고 예. 그리고 반도체 공급이 안 되니까 이거 물량 증가 못하면은 그러니까 이 지금 반도체 가격은 올라가요. 네. 올라가는데 이 좋은 후기를 그럼 더 많이 팔면 더 좋잖아요. 이게 판매량을 증가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공급이 안 되니까. 예.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거 가격 올라가는 것까지 좋은데 결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매출 성장이 나와야 성장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Q가 나와야 되죠. 근데 Q가 안 나온다고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PER을 높게 못 주는 현상이 발생을 해버린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비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은 팔자. 예. 좀 더 싸질 때까지. 근데 예. 결국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우리 한국의 삼성전자를 안 좋게 보는 건 한국 펀더멘털을 안 좋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은 기결은 결론적으로 증시도 마찬가지인데 삼성전자의 반등 여부에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시각,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면 이 모든 게 바뀌어서 뭐 원달러 환율도 급락할 가능성이 높고 삼성전자도 급등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안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환율은 그러니까 이렇게 큰 그림에서 보면은 달러가 약해지는 건 분명히 맞아요. 도대체 한국이 언제쯤에 달러보다 더 강한 흐름이 나올지. 네. 근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달러보다 굉장히 약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증시가 좀 답답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주로 삼성전자 같은 대장주를 팔고 외국인들이 이제 그래도 담는 주식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어떤 종목을 주로 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산 종목은 뭐냐면 그 좀 약간 깜짝 놀랐던 게 더존비존이라는 기업을 샀더라고요. 클라우드 네. 회사거든요. 그렇죠. 중소기업 대상. 네. 이 기업을 1,114억이나 샀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기업이 좀 성장주인데 주가 많이 빠졌거든요. 예. 두 번째가 이건 원래 LG화학은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샀던 네. 거예요. 두 번째가 LG화학. LG화학. 예, 세 번째는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HMM도 예. 최근에 많이 담고 있고 네 번째가 실적 잘 나왔던 엔터사 두 개를 샀어요. JYP하고 하이브. 이 두 개가 엔터사들이 깜짝 실적을 냈어요 이번에. 되게 실적이 좋더라고요. 예. 증권사 기대치를 뛰어넘었고 그 다음이 녹십자. 예, 이제 아무래도 그 백신, 백신 쪽. 그 다음에 역시 또 SM, 엔터사들. 241억 정도 샀고 그 다음에 통신사들도 주 실적들이 되게 잘 나왔는데 LGU 플러스 역시 좀 매수를 했고 그 다음 중동에서 수주 기대감이 높은 그 삼성 엔지니어링 이 기업도 좀 샀고요. 마지막 10번째가 이제 SKC인데 2차 전지 이제 전지방 만드는 기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실적도 괜찮긴 한데 이런 기업들을 좀 주로 샀는데 외국인들이 산 거 중에서 어쨌든 너무 굉장히 딱 확 눈에 들어오는 건 실적이 이번에 굉장히 예상보다 잘 나왔던 엔터사를 무려 3개나 샀다는 거. 이게 좀 이번 주에 좀 샀던 거 중에 가장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을 보면은 옛날에는 매도하다가 최근에 이제 매수세로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약간 매수 우위인데 뭐 그렇게 막 많이 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네. 기관은 주로 어떤 종목을 담았습니까? 기관 투자들은 일단 낙폭과대주를 좀 많이 샀어요. 예. 그러니까 거의 대형주를 집중 투자했는데 네. 주로 산 게 역시 저도 이거 보면서 좀 깜짝 놀란 게 삼성전자를 많이 샀습니다. 삼성전자를 예. 네. 그러니까 외국인은 많이 팔고 외국인이 지난주에 삼성전자만 8,600억을 팔았거든요. 예. 엄청 근데 팔았네. 물론 이제 그걸 대부분 다 개인이 받아갔어요. 네. 받아갔지만 그 중에 일부를 이제 기관 투자자가 1,757억을 일단 사서 예. 가장 많이 샀고 두 번째는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 아, 반도체 많이 예, 샀네요. 반도체를 많이 샀고요. 세 번째 역시 많이 빠진 플랫폼 회사 네이버. 네. 예. 네이버도 요새 많이 빠졌잖아요. 네. 네이버 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포드랑 합작사 발표했던 그 SK 이노베이션을 아. 네 번째로 샀고 예. 그 다음에 이 JYP는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기관도 샀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도 한 333억 정도. 예. 그 기아도 샀어요. 310억 비슷하게. 예. 그래서 현대 기아도 역시 샀고 그 다음에 많이 빠져 있는 소외주 삼성 SDI 네. 이 기업도 샀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한 200억 정도 샀고 마지막으로 삼성물산까지 네. 일단 샀는데 여기서 보면 되게 특이한 게 JYP 빼면은 다 지금 낙폭과대주예요. 네. 좀 약간 소외받는 아.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그 시총 상위 기업들 있잖아요. 예, 이들 기업들은 외국인이 사실 많이 팔았거든요. 네. 근데 그 물량을 반대쪽에서 기관들이 좀 받아가는. 네. 그래서 기관들은 일단 가격 매력이 높은 대형주 위주로 매수했다라고 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지금 장세도 역시 개인들이 주도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뭐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대형주 많이 샀지 네네네.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지 아무 약간 변화가 있는지 어떤가요? 여전합니다. 아. 여전히 그냥 대형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옛날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형주 산다는 거는 사실 거의 뭐 우리가 생각 거의 하기 힘들었잖아요. 예. 항상 중소형주 사시고 이랬는데 네. 일단 첫 번째가 삼성전자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나머지 샀죠. 6,790억을 샀습니다. 아,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거의 집중 투자하셨고 일단은. 개인들이요. 그러니까 2등이 포스코인데요. 제가 수치를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아마 딱 느낌이 오실 거예요. 삼성전자가 1등인데 6,790억이잖아요. 예. 2등 포스코가 1,000억이 안 돼요. 920억. 그러니까 거의 삼성전자에 그냥 그다음 포스코를 그러니까 의외로 경기 민감주를 많이들 안 사셨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이번 주 들어와서 포스코를 900억 정도. 근데 안타까운 건 포스코를 좀 많이 사신 건 전 철강주 사신 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주에 좀 철강주가 안 좋았어요. 네. 이 수익률이 좀 안 좋아서 좀 물리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많이 샀고 그 다음에 백신주 있잖아요. 네. 요새 부각되는 그 삼성바이오, 네. CMO. 네. 그 다음에 기아를 한 735억 정도 샀고 네. 역시 낙폭이 정말 많이 컸던 삼성전기, 네. 전기도 많이 빠졌는데 일부 들어갔고 이게 좀 의외입니다. 한국전력을 관심 있어 하실 줄 몰랐는데 한국전력이 한국전력을 487억이나 매수를 했는데 아시겠지만 한국전력 정말 주가 안 가거든요. 네. 왜냐하면 전기료를 안 올리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원래 올려야 돼요. 원칙적으로 이제 연료비가 올라갔으니까 올려야 되는데 과연 좀 성공할 수 있을지 개인 투자분들이 네. 한번 기대가 되고 DB하이텍도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네. 한 419억, 예. 현대차, 그 다음에 현대제철, 그 다음에 한국금융지주까지. 예. 한국금융지주는 제가 봤을 때는 카카오뱅크 때문에 좀 사신 것 같아요. 아. 이게 지분을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예. 미리 좀 사놓으신 것 같고 어쨌든 개인들의 그 이번 주 투자에서 되게 좀 눈여겨볼 만한 게 어쨌든 뭐냐면 삼성전자에 항상 이제 순위권에 들어가 있는데 철강주 두 종목이 들어간 게 네. 되게 눈에 띄고 한국전력이 좀 새로 포진이 돼 있고요. 좀 아이러니한 게 그 좋아하시는 SK하이닉스가 빠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들은, 하이닉스는 이번 주에 좀 많이들 안 사셨고 예. 거의 대부분은 이제 삼성전자. 어쨌든 삼성전자와 일부 경기민감주 예. 이쪽이 많이 포진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주체별로 이렇게 완전히 좀 성향이 확실히 다르네요. 네, 완전히 다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에 많이 올랐던 업종은 주로 어디 쪽입니까? 이번 주에 제일 많이 오른 업종은 그러니까 섹터로만 네. 말씀드리면 도시가스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아, 도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 서울가스나 이런 기업들이 왜 갔을까 이게 기사를 찾아봤더니 네. 원래 아시겠지만 가스주는 겨울에 많이 가거든요. 네. 예, 근데 이번에 올랐던 배경은 그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올랐대요. 아.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똑같아요. 예. 가스비 올리는 거 아닐까? 네. 약간 그런 기대감. 네. 그런 기대감이. 그러니까 미리 담자. 예, 근데 솔직히 올리기 쉽진 않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한국전력도 못 올리고 있는 판에.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뭐 올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따른 기대감이 네. 작용했고 두 번째가 폐기물 회사가 5.9% 정도 올랐는데 이거는 근데 이 섹터가 올랐던 배경은 뭐냐면 지금 폐기물 대란이라는 거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그 기업 중에 한 기업이 유독 많이 올랐어요. 네. 그 기업명이 KG ETS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그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는 폐기물은 맞는데 주로 그 의료 폐기물 있죠. 아, 이 병원이나 이런 데 많이 나오는 예. 그 폐기물을 하는데 이번에 실적이 너무 좋았나 봐요. 코로나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네, 있는 것 같아요. 아, 조금. 예. 코로나 예. 때문에 네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병원에 뭐 입원하신 분도 많이 계시긴 한데 의료 폐기물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진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처리할 데가 별로 없나 봐요. 네네. 근데 이 회사는 그거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주가 좀 급등하면서 실적도 잘 나왔고 네. 폐기물을 이끌었고 세 번째가 시멘트입니다. 시멘트 요즘 시멘트 가격 핫하죠. 인상 얘기 계속 나와. 예. 시멘트 가격이 2014년 이후로 아직까지 7년 동안 올라간 적이 없대요. 네. 근데 유연탄 가격이나 원재료는 올라갔는데 그래서 올해는 올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번째가 농업 관련주가 올랐습니다. 네. 이게 요새 그 얘기 그 도시형 스마트팜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이 도시에 이제 비닐하우스 같은 걸 대체할 수 있는 예.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그런 걸 또 재배하시는 분도 많이 일부 계신 것 같은데 스마트팜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예. 예, 농업 관련주들이 좀 일부 올랐고 아, 그런가요? 거기다가 또 곡물 가격이 많이 예. 올랐잖아요. 근데 곡물 가격 때문에는 이해가 되는데 예. 도시형 스마트폰 왜냐하면 좀 양이 적은데. 요 안에 예. 들어가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굉장히 많이 오른 기업들이 아, 있어요. 그 예. 스마트팜 관련 예, 기업들이. 그래서 그게 좀 같이 맞물려 가지고 예, 네 번째. 섹터 쪽에서 예, 좀 부각됐던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주에 좀 제 눈에 제일 많이 떴던 게 원자력인 것 같아요. 원자력. 원자력 발전주들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예. 네. 물론 뭐 스마트 원전 얘기도 있는데 네. 그것도 그건데 원자력 발전 해체한다니 고리 원전 있잖아요. 네. 기사를 보니까 그거 해체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그 기사가 떠가지고 예. 아마 그 원전 해체 관련주들이 또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같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네. 아마 그래서 원전 해체 기대감까지 작용을 하면서 예. 좀 주가 강했고 그 다음이 메타버스 관련주 아시죠? 메타버스, 예, 메타버스 관련주도 강했고 공기청정기 관련주들은 왜 올랐냐면 이건 공기청정기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섹터만 가져온 건데 그 안에 올라간 기업을 딱 봤더니 코웨이하고 쿠크홈시스가 많이 올랐어요. 네. 정수기 회사들이죠. 이 회사들 실적이 너무 잘 나온 거예요. 정수기 회사가 공기청정기로 분류가 됩니까? 섹터로? 그러니까 왜냐면 그 렌탈 회사들이니까 다 해요. 사실 같이. 코웨이도 해요. 예, 예. 예, 쿠크도 하고. 예, 예. 근데 이제 섹터를 그쪽으로 구분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은 그냥 정수기 테마로 보시는 게 맞는 것 네, 같아요. 근데 이 기업들 특징이 해외 매출이 잘 나왔어요. 아, 그 말레이시아에서 이걸 많이 하나 봐요. 그러니까 지난주도 예, 그렇게 했었는데. 맞아요. 예. 아, 그래서 그쪽 관련주들이 급등해가지고 네네. 이번 주에 좋았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반도체가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약했지만 미국의 비메모리 투자 기대감이 높았잖아요.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도 네. 상승률 상위에 있었고 그 다음에 해운주도 역시 좋았습니다. 예. 이번 주 좋고 마지막으로 오랜만에 2차 전지. 아, 2차 전지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LG도 그렇고 SK가 미국에 좀 투자하지 않을까. 네. 이 기대감이 붙으면서 오랜만에 소부장들이 좀 예, 돈을 2차 받겠네. 전지도 좀 괜찮았던 예, 것 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 오른 종목들이 약간 어떻게 하나로 이렇게 뭐 특색이라 이런 거 잘 안 잡히는데 네, 맞아요. 어떻게 당분간 이런 게 많이 올라갈 흐름인가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번 주에 올라갔다가 하는 게 계속 지수가 갇혀 있잖아요. 네. 갇혀 있다 보니까 수익률 게임을 하거든요. 아, 그래서 이게 이번 주 강한 게 연속적으로 간다기보다는 약간 순환매 개념이. 순환매. 네. 그러니까 이걸 하라는 게 아니라 이번 주에 좀 약했던 섹터들 중에서 네. 한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 중에서 좀 실적 괜찮았는데 안 간 기업들이 있으면 네. 한 번씩 좀 찾아보시는 것도 예.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서 어쨌든 당분간은 어떤 주도 섹터 하나가 이끈다기보다는 네. 지금 요번 주에 말씀드린 이런 것처럼 뭐 그냥 연관이 없는 일부 테마들이 그냥 각자 움직이는 그런 좀 장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SK IT에 이어가지고 최근에 상장했던 CNC 인터내셔널 그리고 HPO 이런 주가도 기대만큼은 좋지가 못했거든요. 뭐 시초가보다 떨어진 경우도 있었고 네네. 공모주 투자에 대한 사람도 관심이 많았는데 최근에 보면 공모주가 이렇게 썩 재미가 뭐 없다는 느낌도 드는데 당분간 이럴 건지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그 시장에 대한 이제 좀 약간 열기도 좀 식었고요. 그때 네. SK IT가 이게 첫날 또 이게 시초가 2배가 올랐는데 네. 그걸 지키지 못하고 무너져 버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투자들의 시각이 좀 공모주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이 조금 떨어져 가는 것 같아요. 이건 무조건 수익 나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네. 그리고 공모주 대부분이 성장주들이 좀 많은 편인데 네. 요새 성장주들이 되게 좀 부진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좀 거기에서 성장주들의 좀 기대값이 낮아지다 보니까 네. 공모주 내가 청약했을 때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러다 보니까 좀 일부 기업들은 공모주 청약에서 흥행도 실패한 기업들도 일부 나오더라고요. 특히 그 HPO라는 기업은 건강기능식품이라서 업황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네. 공모가가 22,000원인데 18,000원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기대하고 사신 분들은 굉장히 실망스러웠고 시초가가 공모가보다 훨씬 낮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 정도로 좀 경쟁이 좀 그러니까 어쨌든 흥행이 좀 참패를 했는데 일반 청약 경쟁률이 100대 1도 안 됐습니다. 아. 관심들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그랬고 그 CNC 인터내셔널도 그 화장품 색조 화장품 ODM 회사인데 네. 이 기업도 사실은 좀 의외였던 게 경쟁률이 되게 높았어요. 898대 1이었는데 아. 이 정도면 대부분 성공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기업도 지금 어쨌든 공모가보다 못 미쳐서 47,250원에 시작을 해버렸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기대했던 거에 못 미치는 그런 이제 공모주 지금 그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흥행 열기가 좀 한 템포 좀 꺾인 거 아니냐 네. 이런 좀 생각들은 드는데 다만 그래도 지금 하반기에 대우들이 좀 몇 개 남아 있잖아요. 네. 굵직굵직한. 예. 그래서 아직은 제가 봤을 때 이런 좀 소규모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들은 멀어졌지만 분명히 하반기에 나오는 뭐 카카오 그룹이라든가 네. 또 크래프톤이라든가 네. 몇몇 좋은 그 대여들이 대여들이 있기 예.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다시 상장할 때는 또 한번 열풍이 불진 아.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암호화폐 거래를 처벌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나니까 이제 코인들 가격이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뭐 네. 지금 일부 반등은 했습니다만은 뭐 고점에 비하면 상당히 떨어진 셈인데 이런 암호화폐 하락이 어떤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위축시켜 가지고 정시에도 좀 악재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부장님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게요 그 코인 그러니까 비트코인하고 주식시장이 완전히 똑같이 움직였으면 네. 당연히 이게 저는 악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최근에는 좀 그런 모습은 별로 없어요. 시장은 시장대로 가고 네. 암호화폐는 암호화폐대로 나름대로 알아서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올 초만 해도 좀 비슷하게 움직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증시에 미친 영향은 좀 크지 않다. 다만 이제 약간 우려가 됐던 게 이 암호화폐가 급락을 하면 채굴 수요가 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픽 카드나 이런 게 들어가니까 혹시 반도체 수요 줄면 어떡하지? 이런 좀 우려들이 좀 있는데 그게 반도체 수요에 엄청나게 사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암호화폐가 이게 비트코인이 급락한 날 오히려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했어요. 아. 예, 왜냐면 장 초반에 빠지다가 전혀 상관없이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아, 그걸 보면서 일단 시장은 좀 별개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좀 빠져서 시장이 좀 안 좋아질 거다.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네. 그냥 뭐 동조화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상황에서는 좀 따로 움직인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5월 마지막 주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일정들부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이제 이번 주 월요일입니다. 5월 24일 날은